먼저 판세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승리를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밀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3% 내외 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압도적인 차이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최소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쪽이 응답률이 현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을 보면 표현하고 계신다. 이낙연 위원장께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세요? 3% 내외의 박빙 승부.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지요. 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에서 7%포인트 정도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이길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민주당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두 자릿수도 안정적인 두 자릿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15% 이상 이길 거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기간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대개 경향은 똑같거든요. 내일 지나면 누가 정직하고 누가 선거 전략상 거짓말을 했든 아니든 밝혀지겠죠. 예, 양당 지도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왜 이렇게 전망하는 걸까요? 전략일까요? 전망일까요? 기대일까요? 자, 네 분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원석,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현근택 부대변인한테 먼저 민주당 전망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낙연 대표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론조사랑 결국 추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깜깜이 기간입니다만 각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저도 뭐 수치까지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막 20% 이상 차이 나는 건 아니다. 그 수치가 점점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건 아마 이 애초에 이제 단일화를 되면서 집중도가 확 쏠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가 높아졌는데 결국은 1대1 구도로 가면 물론 다른 후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1대1 구도 가면 지지자들이 뭉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격차는 줄어드는 건 맞다. 물론 뭐 어느 정도 만약에 될지 수치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당초 여론조사만큼 밀리고 있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대체로 선거 앞두고는 좀 많이 우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표를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전략일까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상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보면은 지금까지 그런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전 얘기를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저렇게 좀 압도적으로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겨야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표로 표출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예. 기본적으로 또 나중에 선거 후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런 압도적인 표차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 전략상 좋은지 안 좋은지는 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죠. 저희 지지층 여러분 저희 힘듭니다. 내일 무조건 나와서 좀 투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깁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주호영 대표가 좀 자신감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장 소장은 혹시 전망하신다면? 저는 대략 두 자리 숫자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분 전망이 궁금한데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판세를.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깜깜이 기간에 표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어쨌든 여론조사가 공표되던 시점에 데이터가 보여주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좀 유리한 선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이라는 큰 프레임을 사실은 역전시킬 만한 그런 어떤 반전의 계기를 못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땅 문제로 이제 거짓말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권 심판 프레임을 넘을 만큼의 그런 위력을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추세적으로 선거가 가까워지면 워낙 지금 여당이 서울에서 압도적인 권력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구청장, 뭐 시의원 때문에 조직력에서는 확실히 앞서는 게 맞고 이 조직력에서 앞서는 게 통상의 그냥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라면 모르겠는데 보궐선거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 그 추세보다는 조금 좁혀질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여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선거인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경진 의원 전망 궁금합니다. 글쎄요, 결국은 이제 투표장 가서 투표를 해야만 이제 그게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저녁까지 결국은 투표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투표율이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투표율 뭐 한 50, 55, 60 넘어가면 야권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예. 50 미만이면 뭐 여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런 들고. 전망을 여론조사 전문가도 하더라고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 이제 20대, 30대 투표율이 어떻게 예. 될 거냐. 특히 20대들 그것도 좀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대체로 이게 지금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치러지는 선거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정권 심판론이 얼마만큼 강하게 작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지만 힘없는 첫 번째 원칙일 수도 있고 대단히 강고한 첫 번째 원칙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위력을 가진 태풍일까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당락이라든지 예. 또 어느 쪽이 몇 퍼센트를 득표하느냐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표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현근택 부대변인, 네네. 박영선 후보는 지지층의 70%가 투표를 해주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근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나 여론 언론에서 이제 투표율이 떨어지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거는 상당히 어찌 보면은 모욕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전투표 하십시오 그랬고 투표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져서 유리한 정당은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예.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들어서 사실은 투표를 높여야 되거든요. 50% 투표해도 그중에 50% 지지 얻으면 25%밖에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투표율이 떨어져 낮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결코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고 아마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보궐선거기 때문에 평일이긴 하지만 저도 뭐 이제 밑에 변호사가 보니까 서울이던데 투표하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투표하고 이제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 소장. 그러니까 이제 정권 견제론과 정권 안정론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투표율이 높은 쪽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민주당이 유리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권 견제론이 이례적으로 좀 높게 여론조사가 7일 전까지는 나왔잖아요. 그 추세를 본다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야권에 유리하다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평가로 보여집니다. 예. 자, 내일 과연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밤 8시에 투표가 끝나는데요. 아마 밤 11시 이후쯤이면 대체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8시가 넘어서는 사전 출구조사 결과가 또 발표가 되겠지요. 오늘 후보들은 마지막 유세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 오늘 조금 인상적인 유세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시내버스를 탔는데 그 시내버스가 6411번 일명 노회찬 버스라고 불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왜 이 버스를 탔을까요? 한번 짚어볼까요? 그 모습을 보시죠.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그 민주당에 아마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라 저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노회찬 의원님이 동작에 출마하셨을 때도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정의당의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거의 매번 도와드렸습니다. 네. 예, 6411번 버스 타는 모습은 없나요? 네, 그 모습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 네. 마침 나와 계시니까 네. 지금 정의당의 사무총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6411번 시내버스를 왜 노회찬 버스라고 합니까? 그게 이제 2012년도 10월 달에 예. 정의당이 창당할 때 노회찬 대표가 초대 당대표셨는데 수락연설을 6411번 버스를 주제로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노회찬 대표가 고인이 되신 사후에 그 당시 연설 장면이 매우 큰 화제가 돼서 6411번 버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고 또 정의당의 철학이나 가치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시민들한테 그렇군요.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6411번 버스를 일부러 박영선 후보가 타면서 정의당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건데 정의당이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안 냈지요. 네. 안 냈어도 민주당은 안 냈어도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 왜 안 도와줍니까? 글쎄요, 이번에 그 여영국 대표도 어제 말씀을 했지만 저는 정당이나 정치인한테 이 책임윤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론으로 가보면 결국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폭력 문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건데 그런 중대한 그 귀책이 있을 때 후보를 안 내도록 당원상에 돼 있는 거를 변경까지 해가면서 후보를 출마시켰어요. 그에 반해서 정의당은 지난 당대표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 그 예비 후보까지 등록한 두 분의 후보가 계셨지만 그런 정치적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린 입장에서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민주당을 뭐 돕는다거나 지원한다는가 이런 건 어불성설이고요. 게다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른바 이제 군수 후보들과 반기득권 정치 동맹이라는 선언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정치가 2016년의 촛불 정신으로부터 한참 거리가 먼, 즉 이제 기득권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의당의 가치와 너무 다르다. 6411번 버스를 박영선 후보가 타시는 건 좋은데요. 선거운동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의당을 언급하거나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이제 정의당이나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 그런 점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그동안 박영선 후보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정의당 열심히 도와줬고 본인도 도와줬는데 이번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의당이 저렇게 나오면 민주당은 좀 아쉬운 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여론조사도 보니까요.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지 안 하겠다. 3분의 2 정도는 오히려 뭐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거 보면 결국은 이제 선거라는 게 결국은 집도끼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을 모으는 게 일단 우선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쪽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정의당하고 민주당은 뭐 정책 연대도 오래 해왔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뭐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건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노회찬 의원을 직접 언급하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예. 그래도 정의당 지지자들도 좀 지도부는 아니더라도 당원들이라도 좀 지지를 해달라.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박영선 후보께서 아까 이제 매번의 정의당 보궐선거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도왔다. 근데 그거는 저하고는 일단 기억이 좀 다르고요. 과거에 그 동작의 노회찬 후보 보궐선거 출마하셨을 때 예.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공식적으로 당대당 지원을 오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원내대표셨고. 근데 그 선거 직전만 하더라도 노회찬 의원은 왜 매번 선거에 나오냐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아냥 섞인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던 당사자가 또한 박영선 후보세요. 그리고 당대 당 간의 공식적인 선거연대와 단일화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과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왜 지원을 안 해주냐라는 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의당은 이번에 그러면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하지는 않지만 예. 지난번에 반기득권 공동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출마한 이제 이 뭐 미래당 후보 또 기본소득당 후보, 진보당 후보들하고 같이 그 공동 선언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과거로 가는 그런 투표가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미약할지라도 확실한 목소리에 투표해달라라는 호소를 서울 시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지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선거를 치르게 될 서울, 부산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부터 보겠습니다. 여야 후보는 뭘 갖고 대결했습니까? 여러분 뇌리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공약은 안 보이고 생태탕만 남았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비난전 펼쳤습니다. 어제 토론도 역시 내곡동 얘기가 줄을 이뤘고요. 거짓말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오고 갔습니다. 거짓말 전문가다, 왜곡 전문가다,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 이렇게 비판하자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지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논란이 되고 있는 생태탕집과 관련해서요. 지금 생태탕집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생태탕집 주인 그리고 아들의 주장이 좀 오락가락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어떤 매체에 나와서 증언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 뒤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모른다고 한 건데 분명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구체적인 증언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하얀 바지에 선글라스 쓰고 페라가모 구두까지 신고 왔다라고 했는데 또 그 부분도 확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뭐가 과연 진실일까요? 그 증언을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근데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저도 본 것 같다고 하면서 어머니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조수진 의원께서 생태탕이다. 예. 참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 회사 근처에서 이제 내곡동에서 근 35년 정도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사실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제 거보다는 조금 말발굽이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괜찮구나. 워낙에 또 하체가 기신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자, 장성철 소장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증언이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부담을 많이 느껴서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까? 어떤 것으로 보세요? 말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봤다고 했다가 또 그게 아니라 어머니랑 통화하다 보니까 뭐 생각이 났다고 했다가 그 어머니도 처음에는 뭐 아니다 모른다고 했다가 다른 방송 나가서는 그냥 아들을 좀 보호하려고 그랬다. 뭐 다른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또 처음에는 하얀색 페라가모 구두를 신었다라고 했다가 방금 전에 또 신문사에서 그건 좀 기자가 잘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또 정정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봐라, 뭐 오세훈 후보가 페라가모 신발을 신은 거다라고 하면서 사진이 또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박영선 후보 쪽에서도 그거를 유포를 했는데 그 사진에 있는 신발은요, 텐디라는 국산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속 너는 거기 갔어, 너는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서울시장 되면 안 돼,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검증이 아니라 흑색선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아무리 선거가 불리하더라도 선거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잖아요. 질 때도 깨끗하고 잘 져야 하는데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권여당 답지 않은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특정 브랜드 이름 얘기하지 않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페라가모 신발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신은 신발이 페라가모인지 지금 장성철 소장이 말한 뭐 텐디라는 브랜드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페라가모나 텐디를 취급하는 분은 보면 금방 알겠지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이제 페라가모 신발 드디어 찾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신었다는 페라가모 로프 신발의 사진을 찾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총출동을 했던데 드디어 사진 한 장을 어떤 분이 찾아서 올리셨더라고요. 2006년 9월 21일 동대문 서울 패션센터 개관식 참석에 보면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는 오세훈 후보 사진을 올리셨는데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김경진 의원, 예. 로퍼 신발이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패션이나 뭐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이 신발 사주는 대로 신고요. 와이셔츠건 상의건 간에 집사람이 그냥 입으라는 거 입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텐디가 뭔지 무슨 로퍼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요. 예. 근데 저는 저거 볼 때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치르는 방식은 아마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쟁점화를 해서 선거를 저렇게 끌고 갔었다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 보기에 좋은 인상으로 남을 것 같지 않고 이게 기억에 남으면 다음번 선거에서도 또 이랬다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복귀되면서 뭔가 나오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미 선거는 사실상 다 지나가 버리기는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나 또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저걸 쟁점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선거 전략으로서는 좋지 않은 전략을 선택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핵심 쟁점은 결국은 저게 오세훈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서 수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각 금액을 부풀렸다든지 이 점과 관련된 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어디 가버렸어요 보면.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전략을 채택했던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이 문제를 부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짓말이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처음에 해명을 하면서 위치도 몰랐고 존재도 몰랐다. 있는지도 예. 몰랐다는 얘기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뭐 LH라든지 서울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보면 어쨌든 그거 관련된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측량에 갔는데 그 위치와 존재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갔는지 안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처럼 뭐 직권남용을 했는지 아니면 뭐 더 보상 받았는지보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증인이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아들이라든지 어머니 얘기만 지금 늘어지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옷을 입고 왔냐, 어떤 신발을 신었냐 우리가 뭐 재판을 하더라도 큰 틀에서 중요하거든요. 다른 말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말은 사실은 우리 경작하던 분 얘기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측량 팀장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경작이나 그분은 경작하는 거나 식당 주인은 원래 알던 사이일 수 있지만 측량하는 분은 약간 공공기관 직원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왜 사건에 낄 수 있느냐. 굳이 그럴 이유 없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건이 나오면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대는 게 먼저예요. 상대방 증인을 탄핵하는 것보다. 그럼 1번이 누구냐? 장인이에요. 2번이 누구냐? 큰처남이에요. 3번은 뭐 운전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장인이 어르신이나 못한다 그러면 큰처남 얘기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큰처남이 뭐라 그랬냐? 나는 간 건 맞는데 오세훈 후보가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신 없는 거죠. 만약에 자신 있으면 오세훈 후보 갔다라고 얘기할 때 단정을 못 지었어요. 근데 자기가 간 건 기억하는데 따라온 건 딴 사람이 왔는지 기억 못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기 땅을 측량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대부분. 1년에 뭐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죠. 근데 지금 자꾸 보면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 뭐 저는 뭐 신발 메이크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5명 증언 중에 그 2사람 증언만 물고 늘어지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거는 뭐 이유는 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할 때도요. 상대방 증언보다 나한테 유리한 증인을 대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전략 그리고 특히 박영선 후보 토론할 때 보면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가 당시 대통령 선거 때 BBK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또 BBK 다스가 나중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듯이 이것도 역시 거짓말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거짓말 프레임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선거 상황에 큰 위력을 발휘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도덕적 약점이거나 하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2007년 대선 때하고 이번 상황이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데요.
당시에도 그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만 정작 선거 결과는 그와 무관하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가 실제 그 내곡동 땅 측량 장소에 갔을 개연성도 있고 또 그에 관한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시민들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지금 이 선거에서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뭐 무능이면 무능, 오만이면 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는 민심이 좀 더 압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은 그 내곡동 땅이 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된 거는 이명박 시장 때고 그리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게 오세훈 시장 당시였는데 그 토지 보상 단계에서 어떤 특혜가 주어졌느냐라는 건데 그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설득력 있는 물증이나 이런 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고 의혹을 제기해 놓은 상태죠. 만약 그런 게 뒷받침이 됐다면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스모킹 건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 스모킹 건이 이 뭐 생태탕이거나 페라가모가 아니고 그런 대목일 텐데 그런 대목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검증이 조금은 좀 미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자 국민의힘의 조영 원내대표가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민주당의 이낙연 선대위원장 협박하는 거냐라고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이 협박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기자회견 한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 기자회견 취소했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협박이 그 뭐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다만 제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아마 그렇게 견강부회로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협박하는 것이 그분들 체질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식의 어법을 빌리자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 것이 협박이 아니길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께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협박이 성립이 됩니까? 글쎄요. 아까 김어준 인터뷰할 때 그 음성 같은 거 들어보면 협박 당해서 그렇게 인터뷰한다고 느껴지죠. 아니 그 내용이 아니죠. 네.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영 원내대표의 말이 협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협박이 안 됩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제 뭐 검찰이나 법원에서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혐의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혐의 여부를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뭐 혐의가 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자체를 논하는 것이고 그게 허위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율사가 두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짚어보죠. 현근택 변호사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오세훈 후보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죠. 공표. 그렇죠. 네. 그게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쟁점은 아마 갔느냐 안 갔느냐겠죠. 지금 뭐 쟁점을 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비싸게 받았느냐 이거보다요. 사실은 갔느냐 안 갔느냐.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측량하는데 갔으면은 존재와 위치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거죠. 김경진 변호사께서도 그 부분은 선거법 위반 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그거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 지금 토론회 과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상당히 이 TV 토론이라든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는 좀 광범위하게 좀 넓게 봐줘야 된다고 대법원이 좀 얘기를 했었어요. 보면 그리고 이게 그 식당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특혜가 있었다 없었다 어떤 절차 위반이나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뇌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하고는 또 좀 다른 내용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거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아니,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만약에 지난 그 이명박 그 후보 당시 대선 때 BBK 관련해서 아주 공방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BBK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다면 그건 상당히 큰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면 어디 교회인가 어디 행사장에서 얘기했던. 근데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그 공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이나 후보자들 간에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상대방의 진실성, 뭐 거짓말,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공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부정부패 상대방의 어떤 도덕적 자질의 핵심이라고 공방을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니들 사이의 공방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외에 다른 요소를 가지고 평가할게 이런 부분들이 매번 선거 때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이제 아마 이재명 기사 사건하고 비교하는데요. 이재명 기사 사건은 그때 내가 임기 중에 얼마를 환수했다 토론회 중에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썼다를 했는데 그게 뭐 언제 되느냐 이게 됐어요. 그게 아마 뭐 홍보부에도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이거는 사실은 그냥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쟁점이 된 게 말씀처럼 결국 몰랐다라고 스스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본인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위치와 존재를 몰랐다 그랬는데 측량하러 갔다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분이 기억하지만 선거 기간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거든요. 쟁점으로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뭐 선거법 위반이 안 될 문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도 후유증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또 서울시 의회도요. 내곡동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그래 환영한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중대결심 얘기했는데 그 중대결심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실시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오세훈 후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현근택 부대변인, 지금 서울시의회가 사무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결국은 아마 이게 서울시장 임기 중에 서울시에서 뭐 지구 지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고토부로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언제 요청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국장이 전결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일종의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국회에서 한다면 국정조사 비슷한 거죠. 그럼 관련자들 불러서 증언도 듣고 그다음에 서류도 제출받고 시의회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시장이 임기가 만약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되면 그게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의회 권한으로 이거를 그 당시에 서류들을 한번 살펴보겠다.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그런 취지라고 보입니다. 행정조사의 효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불러요.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럼 그거를 또 우리 국정조사한다면 발표도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어쨌든 외부로도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내곡동이 언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어떤 정도로 관여했는지 아니면 뭐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결국은 조사를 해서 공표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서울시의회가 지금 조사를 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된다기보다는요. 그걸 밝히는 거죠. 밝히고 이게 또 어찌 보면 검찰 수사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이 물론 압수수색은 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은 할 수 있지만 모든 서류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의회에서 조사를 하면 그런 서류들이 일단 뭐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그게 나중에 또 뭐 수사기관에 제출도 할 것이고 또 시의회 같은 데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을 좀 밝혀보겠다라고.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들 전체가 몇 명이죠? 109명인가요? 109명 중에 한 101명 정도가 아마 거의 뭐 민주당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그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압력을 동원하는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가 뭔가를 잘못했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보여져요. 행정사무조사 되게 뭐 거창한 것 같죠? 국회랑 마찬가지로 서울시 시의원들은요. 서울시의 행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다 자료 제출 요구 받아가지고 다 검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몇 가지 수준의 자료가 다 공문이 다 공개되었던 것이고
이미 문제가 됐으면요. 서울시 의원들, 민주당 쪽 의원들이 다 공문 받아가지고 다 조사했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미 다 공포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내일 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 뭔가 문제 있어요.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당이 이런 것 하겠다는 것과 시장돼도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압도적인 시의회 의원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그 시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야당 후보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민주당이 선거가 불리하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의원의 시각이 궁금한데요. 아니 뭐 행정사무조사 할 수 있죠. 그건 뭐 시의회의 권한이고. 그러나 이제 실효성 문제는 있을 겁니다. 국회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듯이 모든 의혹이 그걸 통해서 다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흑백이나 진위가 명명백백해지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새로운 사건도 아니고 과거에도 제기됐던 의혹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한다 한들 그걸 통해서 얼마나 진실이 규명될지는 의문이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선거 전략상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선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좋은 게 그런 거죠. 다만 이게 이제 과연 유권자들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앞서 진성준 의원이 예고했던 중대 결단에 해당하는 그런 전략일까?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 네. 자, 그러면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도 시종 일관 네거티브전이었습니다. 부산 역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LCT 특혜 의혹, 라임 관련 의혹, 그리고 국회 조형물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또 최근에는 지난번 총선 당시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의 성추문 폭로 사주 의혹까지 이렇게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아주 살벌한 그런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기어이 최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까지 시켜서 마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이 이영복 씨가 인수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게 하고 그 보도를 근거로 해서 또 공격을 해요. 어제 민주당 그 사무처장인가 당직자로부터 밤 12시 반에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갖고 이거를 계속 압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고백을 하라고. 자기는 정말 생애 최초 분양을 받아서 능력이 안 돼서 분양권 판 것뿐이고 그 당시에 분양권이 110개가 거래소에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특혜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바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B동에 한 10개 정도의 물건이 아예 시장에 나온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들이 바로 이영복 씨가 로비용으로 혹은 특혜에 대한 어떤 보온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 호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박 후보 가족이 살고 계시는 그 호수까지도 검명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시든지 해서 서로 시비를 가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도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는데 역시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박형준 후보도 김영춘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춘 후보가 자기 형 땅을 구청에 판 거 이거야말로 이해관계에 딱 충돌에 걸리는 문제예요. 그 땅도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 땅이 지난번에 전직구청장 때 된 거다?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직구청장, 우리 김영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정한 그분이 되자마자 50일 만에 그 땅을 샀어요. 국민의힘 구청장이었던 하계열 구청장 시절에 그 땅에 대한 일종의 매각 협의가 들어왔어요. 제 형이 구청에서 제시하는 감정가 가격으로는 못 판다,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동네 노인 어른들을 위한 헬스케어 센터거든요. 그런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팔아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 케이스는 전혀, 제 가족 케이스 전혀 특혜가 없었던 사안이고 오히려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제 형이 요구하는 값을 안 받고 구청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팔아준 거고요. 문제는 그 결과. 지금 박 후보님 사건들은 특혜를 준 사건들이죠. 특혜라고 그렇게 하시면 절차를
예, 특혜 논쟁인데요. 그런데 김경진 의원 혹시 어제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토론 보셨나요? 제대로는 안 봤습니다. 조금 예. 일부만 봤습니다. 제가 지금 뭐 짧게 봤는데 사뭇 다른 게 네. 그래도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좀 들어주네요. 네, 여기는 좀 불편하지는 않네요. 보니까. 아, 그렇죠. 말을 하는데 자꾸 자르고 끼어들고 그러니까 네. 보는 내내 답답하고 나중엔 좀 짜증났어요. 네, 화날 정도로. 예, 그랬죠. 그 토론하는 거 좀 이번 기회에 네. 앞으로 TV 토론 많아질 텐데 네. 상대방이 얘기하면 좀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이야기 얘기하면 되는데 두 후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자 부산으로 다시 와서 네. 지금 또 부산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예요. 네. 근데 부산 시민들은 저 관심 안 갖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든 말든. 대체로 시민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게 부정이라고 하든 말든. 그러니까 밖에 생각할 때는 그게 결정적인 투표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만 대체로 시민들 생각이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게 구청에서 요새 같은 세상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누구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지금 언제부턴가 불가능해진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저거를 그냥 본인들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히 그냥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택 부대변인, 박형준 후보도 좀 화난 모양이죠. 의혹이라고 이렇게 제기하면서 공격하는 거 보니까. 두 분이 아마 대학 동창인가 그러신 거 아니에요? 친한 사이죠. 그래요, 예, 원래?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좀 그 정도는 뭐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하는 거 저도 뭐 오세훈 후보 그 땅을 더 비싸게 팔았거나 아니면 혼자 그 땅만 뭐 더 비싸게 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이제 LCT 같은 건데 공공이 아니죠. 민간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특혜 분양 아니다. 나 분양 받은 거 아니야. 누구한테 산 거야 이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샀느냐.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제 나온 게 미리 좀 보통 분양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민간이 할 때는 그러니까 공공에 분양할 때 아니라 민간이 할 때는 빼놓거나 아니면 미분양된 것들을 미리 잡아놔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진짜 주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예측했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핵심이 그겁니다. 처음에 이 샀다는 사람 분양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순수하게 산 사람이면 문제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분양업체라든지 아니면 시행사랑 관계된 사람이면 뭐 불을 보도 뻔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산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박형준 후보가 이 이유를 해소하려면 누구한테 샀다, 산 사람은 누구다라고 그 사람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은 다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저 LCT에 두 채를 산 것에 대해서 로얄층 특혜 분양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잖아요. 저 LCT 저 주상복합 아파트는요 80층이 넘어요. 17층, 18층을 박형준 후보가 샀어요. 아니 80층 그 아파트가 17층, 18층이 로얄층입니까? 80층이나 돼요? 80층이 넘습니다. 83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냥 저 LCT라는 지금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10몇 층이요? 17층, 18층이요. 7층도 뭐 전망 좋겠죠. 전망이야 좋겠죠. 예. 근데 보통 80층의 로얄층은요. 다 80층 이상 거기를 로얄층이라고 그래요. 높은 층이 로얄층입니다. 17층이면 저층이에요. 그거를 로얄층이다, 특혜 분양이다. 저거 처음에 미분양이었어요. 80층에서 보면 어지럽지 않을까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선거를 너무 혼탁하게 몰고 갔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 반박을 하면요. 사실은 이제 로얄층이냐 아니냐는 결론이 안 나요.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가 로얄층이라는 건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관적인데 핵심이 이거죠. 위아래층에 같은 층을 분양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뽑으면 물론 다른 데도 얼마나 오른지 모르겠지만 뭐 부산 다 올랐을 겁니다. 해운대도. 근데 20억 정도 되는데 40억 된 거죠. 그 두 가지 점에서 어쨌든 볼 수 있는 것이지 로얄층은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에요. 아니 집값을 누가 올려놨어요? 문재인 정권이 아니 그렇게 얘기 올려놨잖아요. 말 돌리지 마시고요. 잠깐 핵심적인 쟁점이 그렇게 가면 이제 또 다른 분야로 40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걸 먼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로얄층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20억, 40억 로얄층이냐 아니냐는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 위아래층을 제가 동시에 받는 아까 건 얘기하는 거죠.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시고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지 말고 다른 것 던지지 말고 갑자기 또 집값 누가 올렸냐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곳으로 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박원석 의원께 그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여야 보궐선거전 서울이고 부산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내일 선거인데 이렇게 가는 것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번 선거 뭐 승패는 갈릴 겁니다. 내일 저녁이면. 근데 이겨도 과연 이게 이제 떳떳한 승리일지 또 저도 이게 좀 담담하고 대범하게 지는 걸지 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양 수도로서의 부산의 위상이 계속 실추되고 부산 경제나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감이 굉장히 큰데 선거 내내 두 후보들이 이에 대해서는 그냥 가덕 신공 하나 던져놓고 그 어떤 구체적 비전이나 정책 경쟁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산을 다시 살리겠다고 나온 시장 후보들로서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선거를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선거 과정에 들어가면 상대방의 검증에 의해서 웬만한 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내곡동 땅이 어딘지도 몰랐다. 이거 금방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날 말씀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고 LCT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족 간 거래라는 이 통상의 거래가 아닌 그런 좀 수상한 거래를 이 박형준 후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미리 좀 전제하고서 선거를 치렀더라면 이런 식의 뭐 그 이 거짓말 공방, 진흙탕 공방 이걸 좀 넘어서는 조금은 더 나은 선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신 분들 치고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 임하는 그런 태도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그런 그 좋은 선거, 정책 대결로 할 수 있는 선거 이런 방안들을 좀 그 센터에서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양대 정당 후보들의 사활을 건 싸움에 밀려서 겨우 벽보를 통해서 이름을 알릴 뿐 존재감이 미약한 제3후보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 소개도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입니다. 5번째 선거 출마한 게 특이한 이력이고요. 대표 공약은 월 25만 원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당이고요. 그리고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아는 분들이 많죠. 91년부터 출마했습니다. 대선 뭐 국회의원 선거 안 나가는 선거 거의 없죠. 예산을 70% 환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 첫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자유도시를 만들겠다. 서울을요. 이수봉 후보도 TV토론에 나와서 존재감이 좀 부각이 됐죠. 민생당 후보입니다. 기본소득을 최초로 주장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민주연합의 배영규 후보. 국민의힘 컷오프가 되고 그리고 당을 바꿔서 출마했습니다. 생태환경 복원을 내세우고 있고 여성의 당 김진아 후보 전직 카피라이터인데요. 여성의 당인 만큼 여성 채용, 임금, 성평등 주장합니다. 진보당 송명수 후보 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권 해체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동희 후보 자유선진당에서 민생당으로 옮겼고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 설명하는 세 분은 다 무소속입니다. 이도엽 후보 정치 경력은 처음이고 촛불혁명 완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사진을 셀카로 찍은 게 좀 독특하더군요. 신지혜 후보, 이름이 좀 비슷하죠. 신지혜 후보가 기본소득당이고 신지혜 후보는 무소속입니다. 18년에 출마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 출마고
친환경 시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소수 정당 무소속 후보 살펴봤습니다. 박은석 의원, 네. 이번에 나온 후보가 전부 몇 분인지 아세요? 서울시에? 12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2분. 네네. 예. 원래는 14명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12분인가요? 네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군소 후보들의 목소리도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상위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정도의 정책밖에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중소자영업체 이런 분들은 정말 내일 눈 뜨기가 싫습니다. 재난을 당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으니까 솔직히 그 오세훈 후보님의 이야기가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좀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 해제하는 게 자기들의 모든 걸 겁니다. 로비도 하고요.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해서 성평등 업무 지침 만들고 성차별 해소하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없애고 서울시 보건소에서 미프진 구입하는 서울, 무상생리대 지급하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위성정당 사태에 기여하신 진보당, 기본소득당 후보님들도 와 계십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없으셔서 유감입니다. 이번 선거는 미투 선거입니다. 민주당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게서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분노 투표를 저한테 하는 것이 썩은 정치권에 경고장을 주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허경영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에 허경영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예, 모든 후보들의 목소리를 다 들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몇몇 군소 후보들의 정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그 자체로 돈이 들죠. 예, 기타금을 내야 네, 되죠. 네. 한 5천만 원 내든가요? 그 금액은 정확히 예비 후보 등록할 때 1,000만 원, 그리고 본 등록할 때 4천만 원. 그 5천만 원 기타금 내야 되고 그 기타금은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고 그리고 이제 10% 이상이면 50%. 그 이하면 이제 한 푼도 못 돌려받는데 뭐 투표해봐야 알겠지만 15% 이상 얻기는 쉽지 않는 걸로 다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마하는 분들은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목소리를 내보고 싶은 뜨거운 아마 열망이 있으니까 지금 출마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 세상에 자기 비록 어느 일정 정도는 자기 주관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상이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대한민국 사회가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 이제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는 제일 조금 이게 의미 있다고 봤던 게 지난번 이수봉 후보 포함해서 3자 토론회 할 때요. 이수봉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가 서울 시내 쓰레기 문제였거든요. 그건 굉장히 지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파트 단지 가보면 이게 택배 때문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쓰레기를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금 소각장이 아마 서울 시내 소각장이 4군데인가 있을 거고
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과포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지금 그 쓰레기를 심지어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후진국에 수출 라오스 같은 데 수출했는데 이제는 수출도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은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민들이나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건 필수 불가결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이걸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수봉 후보 문제는 잘 던졌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 사실은 워낙 선거가 치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예.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제대로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래요. 박원석 의원, 군소정당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게 광고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 정당의 존재도 또 부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슬로건들을 보면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게 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제 흔히 선거에서 이제 사표 말씀 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 이외에는 사표가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선거에서 사표는 없고요. 어떤 정당 혹은 어떤 후보에 대해서 선택한 만큼 그 정당이나 후보가 갖고 있는 목소리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두 개의 생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생각, 국민의힘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이 두 정당으로만 대표돼 왔던 게 오히려 정치의 다양성을 가로막아 왔던 그런 주된 어떤 장벽인데 이번에 비록 작지만 색깔이 뚜렷한 그리고 목소리가 뚜렷한 후보들이 나와서 확실한 자기 목소리를 내므로써 앞으로 우리 정치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선거가 되리라고 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목소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보궐선거 때 유난히 양당이 아니고 다른 후보들의 이름, 다른 정당의 이름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당이 이런 말들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끝으로 내일 선거가 어느 쪽 승리로 끝나든 정치권에는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향후 전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승리했을 경우, 패배했을 경우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낙연 대표 이제 떠나서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데 이낙연 리더십이 재조명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게 된다면 이낙연 대표 상당한 정치적 부담 지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정부 여당이 추진해왔던 부동산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 내 전면 쇄신론이 고개를 들겠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 위상이 다시 높아지게 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날 4월 8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 역할 상당히 이번에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게 된다면 구심점을 잃고 제3지대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이기든 지든 여든 야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해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여당은 이낙연, 이재명 두 주자가 있고 지금 정세균 총리도 재보선이 끝난 뒤에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또 변화가 좀 생기겠지요. 야당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제 등장해서 어느 쪽으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번에 공약했던 대로 국민의힘과 통합하겠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야권이 또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현근택 부대변인 전망을 한번 들어볼 텐데 여야 승리를 떠나서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이겼을 때는 상관없지만 졌을 때는 굉장히 이제 당내 지금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 대권 후보를 뽑는 일정도 정해져 있는데 과연 현재 당대표는 사퇴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원래는 최고위원은 그냥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도 그냥 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권 후보 선정을 늦추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에서 가는 게 맞다.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으면 하는 게 맞고 물론 뭐 최고위원을 그냥 남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해진 거라면 일단 전당대회도 예정대로 하고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대권도 이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걸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더 분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냥 예정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 거라고. 예. 장성철 소장 전체적인 전망 들어보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장성철 소장의 개인적인 전망. 김종인 위원장 4월 8일 날 떠난다고 보십니까? 떠납니다. 그랬다가 혹시 다시 맡아주십시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시점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11월 달에 대선 후보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들어올지 아니면 그 이후에 들어올지 그거는 정책인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민주당이든 국민회의든 선거 끝나고 나서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우리 현근택 부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국민의힘 말씀을 드리면 원내대표 선거가 바로 있습니다. 누가 될지, 그다음에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언제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김종인이라는 구심점이 상황을 잘 관리해 왔는데 이런 구심점 없이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국민의힘 앞에 떨어진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타임이 시작될 것 같아요. 선거에 이기든 지든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당대표 제1차적으로 공약을 내세울 게 자, 윤석열 총장과 함께 윤석열 총장을 우리 바운더리 안으로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본격적으로 윤석열 타임이 시작되는 그러한 신호탄이 된다. 예. 말씀드려요. 선거가 끝나면 야권에서는 두 사람 큰 주목을 받겠죠.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일단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부 비대위원들은 다시 모셔야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8일 날 기자회견 하시고 의총에서 인사하시고 이제 승장으로서 떠나시겠다라고는 애초에 말씀을 실행하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선까지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요. 우선 제가 옆에서 모셔봤는데 굉장한 이 해안을 갖고 계세요. 미래 예측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저는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분의 경험과 그 식견을 그리고 통찰력을 필요하면 모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의원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쪽은 어떤 세력이고 안 돌아왔으면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전에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했던 그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 그때 이제 국민의힘 쪽하고 합당을 하면서 아마 지역구 공천도 상당히 이루어졌고 가령 뭐 김근식 교수라든지 뭐 이쪽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계도 있고. 아마 이쪽 계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역할을 해주기를 좀 바라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호남 쪽에 있는 뭐 연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중도적 당의 중도화라든지 뭐 호남 서진 뭐 이쪽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 같고 비교적 또 소장파 그룹 쪽에서 그게 좀 많은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본인이 당권을 나가고 싶어 하신다든지 또는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연배도 많고 카리스마나 고집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거기서 아마 서로 간의 어떤 리더십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영남 핵심이라든지 아마 다선 그룹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좀 떠났으면 하는 걸 아마 내심으로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박원석 의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선거 이후. 일단 뭐 4월 8일 날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실 거고 뭐 당대표 수대론 이런 게 나오겠지만 그보다는 연말에 훨씬 더 결정적 장면에 등장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라는 게 어느 쪽이든 지면 슬퍼요. 근데 이번 선거는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고 지는 쪽이 많이 슬플 선거입니다. 워낙에 이게 당력을 집중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대선이 바로 직전에 있는 선거여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는 쪽은 내상이 굉장히 클 거고 일종의 이제 큰 틀의 재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가장 큰 관심이 일단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당은 이제 대선 주자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선거 결과에 따른 대선 구도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선거에 진다면 이낙연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대선 후보군에서부터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지사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당내에는 그리고 국민의힘 바운더리 안에는 국민의 상당한 수준의 인정을 받는 대선 후보군이 없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지도체제 구성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다음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차기 전당대회 구도가 제대로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택이 좀 주목이 됩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대선 후보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말씀처럼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선거를 이끌었던 분이 영향력이 받을 텐데요. 근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 저는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 때는 필요하니까 어쨌든 뭐 같이도 운영하자 입당해라 이러지만 뭐 우리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선거 끝나고 나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기간도 짧고 그러면 이제 그냥 너만 들어와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럼 굳이 뭐 합당을 해야 되나? 이럴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철수 이제 후보 아니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선거 기간에 안철수 대표가 무슨 옷 입고 있는지 계속 봤는데 한 번도 빨간 옷은 안 입고 하얀 옷, 이름 안 써진 옷. 안에 붉은색이 비치는 옷을 입고 위에 하얀 옷을 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과연 받아줄 거냐.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보궐선거 날인데요. 내일도 저녁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